안녕하세요.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1급 119의 이론시험 풀이입니다. 바로 1번 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말한다. 1번은 맞죠?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은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혹은 자기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2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최대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소각한다라고 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현금 70만 원 주고 주식을 구입해서 바로 소각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30만 원은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이득을 얻었다. 감자 차익으로 들어가고요.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따라서 2번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답 문장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소각하는 경우 차익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또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겠죠. 3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은 150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처분 금액이 더 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50만 원 적어주시고 자본 잉여금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4번, 현금으로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자, 배당은 2월 이익잉여금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 증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시키고 보통이익금에서 돈이 빠지겠죠. 2번, 사채 발행 후 기간 경과에 대한 삼각 비교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액면 금액이 있고요.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자, 할인 발행은 이자 지급하면서 점점 증가해야겠죠?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 할증 발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액면 금액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장부 금액은 반대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자. 자, 이자도 같이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같이 감소. 그 다음에 상가액. 상가액은 할증도 증가. 할인도 증가해요. 자, 그래서 할인은 장부 금액, 이자 비용, 상가액 모두 증가고요. 할증 발행은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감소하고 상가액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채 장부 가액, 할인 발행은 증가, 할증은 감소. 맞죠? 이자 비용, 할인은 증가, 할증은 감소. 할인액, 상가액은 모두 증가. 자, 그럼 4번이 틀렸고요. 현금 지급이자. 여기에서 현금 지급이자는 우리가 주주들한테 지급하기로 약속한 현금이에요. 자,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죠. 이자 비용, 할증 발행이면 차변에, 할인 발행일 때는 대변에. 여기에서 지급이자는 대변 현금이에요. 자, 여기 현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예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일정하다라고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 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A라는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거예요. 자체 플랫폼은 없고 쿠팡에다가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매출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쿠팡도 100만 원일까요? 아니겠죠.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2% 수수료를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2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2번,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3번, 건설형 공사계약은 장단기 구분 없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할부 판매한 경우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기 할부 판매다라고 했을 때 공급 시기를 부가세 납부하기 위한 공급 시기를 인도한 때,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떻게 했어요? 인도한 때가 아니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로 보기로 했죠. 지금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할부 판매는 모두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개별법은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고요.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맞죠? 물건 하나하나씩 원가가 얼마인지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2번,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2번도 맞아요.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자, 그런데 우리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방법이죠. 4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데, 자, 매출 원가가 크면 이익은 반대로 줄어들 거고요. 이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자, 우리가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막판에 500원짜리, 600원짜리 계속 매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답입니다. 3번, 선입선출법은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절한 방법이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매출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옛날 원가가 매출 원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4번,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다. 반대로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다. 문장이 아예 바뀌어야 되죠. 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500원이었다가 100원으로 바뀐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100원이 기말 재고로 남아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고 처음에 가지고 온 이 500원짜리가 기말 재고로 남겠죠.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된 자료이고요.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2025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5억 원, 특정 차입금은 7억 원. 자, 일반 차입금은 아래 자료와 같다. 2025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지금 공사 대금, 그죠? 공사 대금은 5억 원. 특정 차입금은 7억 원.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두 개 합치면 9억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반 차입금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즉 특정 차입금처럼 들어가는 차입 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 돈을 빌려오던지 혹은 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특정 차입금이 7억 원이에요. 그럼 이 7억 원으로 충분히 공사 대금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차입금 중에 얼마만큼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로 넣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넣을 금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차입금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공사, 대금, 특정 차입금. 자, 특정 차입금이 더 크다 그러면 일반 차입금에서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공사 대금이 더 크다. 그럼 특정 차입금이 적죠. 그러면 분명히 일반 차입금에서 끌어다가 공사 대금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이다. 맞죠? 우리가 혼합원가라고도 하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발생하는 고정비. 자, 기본 요금을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변동비.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혼합원가 혹은 준변동원가라고 합니다. 2번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기초에 있었던 재고액과 단기에 새로 매입한 금액, 여기에다가 남은 금액 빼주시면 사용한 재료 원가가 나오겠죠.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맞죠? 고정원가, 단위당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형태죠. 4번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의 합을 의미한다. 4번이 틀렸죠? 자, 두 개의 합은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입니다. 7번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표준 원가는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종합 원가 계산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1번 틀렸죠. 자, 미리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실제로 발생한 원가랑 비교해서 우리가 원가를 아꼈는지 혹은 더 사용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종합원가 계산에 사용을 합니다. 2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 중 어느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 구하는 것과 능률 차이 구하는 게 다르죠? 영향이 없습니다. 3번 표준원가는 생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우리가 작업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제품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가를 표준원가라고 합니다. 4번 원가 차이에서 유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예산상의 원가보다 적게 발생해서 실제 성과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를 말한다. 자, 맞고요. 우리가 예산한 금액, 예산상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7만 원이래요. 자, 그럼 제가 3만 원 아낀 거와 다름이 없죠. 자, 원가 3만 원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이익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8번 결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요. 연산품 A와 B를 분리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하겠대요. 연산품 B의 최종 판매 가치의 증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으로 옳은 것. 자, 순실현 가능 가치는요. 총 판매 금액 빼기 총 판매할 때 들어가는 발생 비용 빼고 남은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판 금액에서 쓴 비용 빼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A와 B가 원가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죠? 나눠 가져야 되는데 B의 최종 판매 가치가 증가했대요. 자,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원가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가 크면 클수록 원가를 많이 배부해 주겠다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될까요? 자, B가 원가를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원가는 줄어들겠죠. 자, 1번 연산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2번, 순실현 가능 가치가 증가한다. 자, 순실현 가능 가치는 상관없어요. 3번,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한다. 맞죠? B의 원가 금액이 증가합니다. 연산품 B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감소한다. 아니죠. 판매 가치가 증가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도 같이 증가합니다. 9번, 예정 배부법을 사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 배부 금액이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배부 차이를 총 원가 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 제품 가액은 얼마인가? 총 원가 비례법은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총 합계 금액에 따라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다 합해 주시면 800이죠? 그럼 기말 제공품은 800만 원 중에 100만 원 발생. 기말 제품은 800만 원 중에 200만 원 발생. 매출 원가는 800만 원 중에 500만 원 발생이에요. 저희는 기말 제품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나눈 비율을 구해다 주시면 돼요. 200만 원 나누기 800만 원. 0.25, 25%. 자, 그러면 2만 원, 20만 원 곱하기 25%를 기말 제품에다가 배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5만 원이네요. 5만 원만큼 배부를 해주는데 저희가 과소 배부, 적게 배부했죠. 그러면 합계에다가 5만 원을 추가로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적게 배부했기 때문에 이 원가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10번,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요. 12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고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30%,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70%일 때 선입 선출법에 따른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는 5,000개, 단기 투입은 25,000개. 자, 그럼 더해주시면 3만 개죠? 자, 완성,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이 3,500개고요. 자, 그럼 3만 개 중에 3,500개니까 완성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26,500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했죠. 우리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이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자, 여기 중에서 첫 번째로 기초가 완성, 두 번째로는 단기에 투입한 거, 단기 투입이 완성. 그럼 기초는 5,000개였죠. 위에다가 좀 적을게요. 기초는 5,000개, 완성도는 30%. 그러면 26,500개에서 5,000개가 기초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해서 완성시킨 금액은 21,500개가 되겠죠. 자, 완성도는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은 3,500개에 70%. 자, 그러면 기초를 먼저 봐주셔야 되는데 기초는 전기죠. 전기에서 넘어온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30%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재료는 언제 투입한대요? 80% 시점에 전량 투입을 하겠대요. 자, 그럼 전기는 30%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 투입한 게 전혀 없겠죠. 그러면 단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에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100% 투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000개 그대로 계산. 100%로 계산. 단기는 25,500개. 단기에 투입했고 단기에 완성시켰으니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투입한 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에 투입한 기말 제공품은 70%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는 80% 시점에 재료비 100% 투입하기로 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투입을 하지 않았겠죠. 8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비,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는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더해보시면은 26,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시점이 따로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완성도가 투입 시점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잘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10번은 난이도가 꽤 있죠. 자, 11번은 부가가치 세법입니다.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면세 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매입세액을 면세 쪽에 사용했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고요. 과세 쪽에 사용했다 그러면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기는 한데 예정 때는 안 되고요. 확정 때 매입세액 공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확정 때만 적용 가능하고요. 3번, 예정 고지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희가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소액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소액 부징수. 4번, 개인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 우리 개인 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 자, 1억 500만 원 미만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1억 500만 원 이하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두 개 마찬가지. 예정 신고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정 신고는 하지 않고 대신에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를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만큼을 고지를 해요.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 금액만큼 납부만 하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신고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예정 신고서를 만들어서 납부하시거나 환급 받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폐업을 한다던가 또는 휴업을 한다던가 또는 매출액이 3분의 1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액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직전에 납부했었던 50%도 납부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뭐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직접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예정 고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 신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12번. 자, 수정 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을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과세로 작성을 했어요. 3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 자, 그런데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당초에 작성했던 날짜로 100만 원에 10만 원은 음수로 끊어주시고 다시 3월 10일 날짜로 100만 원에 영세, 0%, 그죠? 세금 없는 걸로 다시 끊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번, 착오로 세금 계산서를 2번 발급한 경우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음해 표시를 해서 발급한다. 자, 3월 10일 날 2장을 잘못 발급한 거예요. 그럼 한 장은 수정해야겠죠? 그럼 3월 10일로 해서 한 장을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작성일자 오류 발급의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3번이 틀렸고요. 오류 발급했다라고 했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작성일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4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 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 해제일로 작성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3월 10일 날 1,000만 원에 1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5일 뒤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계약 해지일을 날짜로 적고 마이너스 1,000만 원에 마이너스 100만 원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날짜가 아니라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소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13번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회사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맞죠? 회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제출을 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맞죠?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3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 미참가자가 받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자, 3번이 틀렸고요. A와 B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A는 경영에 참가하고 있고요. B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만 투자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가 받는 금액은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A는 사업 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4번 글 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원고료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한다. 맞죠? 사업 소득 중에서도 3.3% 원천 징수하고 받는 사람들을 사업 소득 쪽으로 분류하고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14번. 자, 지금 2025년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2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쳐서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필요 경비 이러한 것들 뺀 거를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 제외하실 거 있죠? 제외, 분리과세 제외, 그리고 분류과세 제외.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창업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더해 주셔야 되죠. 일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받은 보수 800이고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 없다. 자, 그러면 60%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800 곱하기 40% 3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320. 자, 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금액, 자, 분류과세니까 제외,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고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2개나 가지고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비과세로 들어간다든지, 자, 그러지 않고 과세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종합과세로. 자, 그럼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사업소득금액 5,100, 기타 소득금액 320, 주택 임대소득금액 2,200, 그럼 7,620만 원이네요. 정답은 2번. 15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평가 시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는 문장이고요. 2번 재고자산 평가 시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종류별 영업별로 각각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맞아요. 각각 따로 평가 가능하고요. 유가증권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참고로 재고자산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4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시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그리고 당초 신고 방법에 따른 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맞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실무풀이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험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